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노래 한 줄을 부르는데도 몇 번씩 목이 막혀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자, 베테랑 가수 또 평생을 노래하고 살아온 태진아 씨가 신곡 가사를 부르기가 어려워서 몇 번이나 녹음을 멈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거죠? 네, 태진아 씨의 대표곡인 옥경이가 아내 이옥형 씨를 향한 노래라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아내를 주제로 노래를 부를 만큼 태진아 씨 굉장한 이제 애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 이옥형 씨가 몇 년 전에 이 치매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요. 그런데 이 신곡 가시여인이라는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하는데 네. 태진아 씨가 이제 투병 중인 아내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작곡가가 예. 나를 두고 이런 노래를 썼을까 싶을 정도였다는데요. 눈물이 나서 결국 녹음을 하다가 6번이나 중단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나를 놓고 가사를 썼나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인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이 유독 그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정말 태진아 씨가 그렇게 느꼈을 빈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가슴에 못이 박혀 가슴을 찌르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가장 좋았던 시절을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시절에 오히려 이게 지금 가장 아픈 상처가 돼버렸으니까 태진아 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시여인아 기어이 아픈 이제 가시가 되었다. 이 가사도 또한 그랬고 잠시 꽃처럼 내한테 다가와서 한 계절 피고 지다 떠나네. 이 가사도 굉장히 절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잔에 띄워봐도 눈물로 씻어봐도 잊을 수 없다는 가사들이 아마 태진아 씨가 기억의 어떤 그 상처들과 필리들을 고스란히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애틋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어코 아픈 가시가 되었냐 이 부분에서 이제 왈칵하셨다는 겁니다. 최정아 기자, 태진아 씨가 한 병간호를 7년 가까이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취재해 보면 최근에 좀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취재를 하게 봤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최근에는 대화가 된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국 가서 인터뷰하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 이런 대화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한마디도 굉장히 눈물이 왈칵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곡을 부르면 원래 듣고 가만히만 있는데 네. 이제는 신나는, 그러니까 아들이 작곡한 노래 중에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는 몸을 막 흔들 정도로 좋아하는 이 감정 표현도 굉장히 그렇군요.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진아 씨가 최근에는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 아빠라고 부르길래 끌어안고 울었다. 네. 이 사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좀 증세가 완화는 아니죠. 하지만 좀 멈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녀오세요, 여보, 아빠 이런 좀 일상적인 그런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요, 태진아 씨는 참 아내에게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죠. 서로 존경해야 돼. 뭐 표정이 좀 안 좋아. 예? 입이 좀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주면 어깨 좀 주물러주고 애교 좀 떨면서. 예, 저는 그랬어요. 막 해주면 본인이 그러다가 씩 웃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집안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었어? 그래.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 태진아가 너무 헌신적으로 하더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런 태진아 씨의 그 마음을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분이 계시면 상당히 그 가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태진아 씨는 정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2분 이상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중해서 보고 예. 있으면 아내가 계속 옆에서 여보 뭐해? 라고 물어서 아내 얼굴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밤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자다 보면 잘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내분이 혼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운신하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팔이 빠지고 다리를 다치고 이랬던 적이 예.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서로 묶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 깊이 잠이 들면 손이 묶여 있어도 잠을 깨지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이중 안전장치를 했느냐, 밑에 종이를 깔아놓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동을 하게 되면 종이가 바스락거려서 소리에. 안 깰 수가 없도록 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TV조차도 내 맘대로 볼 수 없고 항상 아내의 곁을 지키셔야 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셨던 건데 그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본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 뉴욕에서 만났는데 그때 네. 태진아 씨가 전 재산이 얼마였냐? 14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에게 내가 전 네. 재산이 14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16만 했는데도 원, 예. 네, 그래요. 이 저를 뿌리치지 않고 저를 믿고 같이 살아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태진아 씨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국민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길에서 리어카에서 선글라스도 팔고 뭐 장갑, 목도리, 귀마개도 파는데 예. 요즘 말로 행상이라고 하죠. 이게 바닥에 깔아놓고 팔았었는데 이때 아내분이 무슨 일을 했냐? 순경이 오면 이게 불법 영업이니까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순경이 오나 안 오나 다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태진아 씨가 급하게 물건을 다 챙겨서 도망을 가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에 7만 원, 8만 원 벌면서도 이 태진아 씨 옆을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이 아내가 지금 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그 마음으로 평생 이제 아내 곁에 있어 오셨던 건데 이 태진아 씨는요 아직도 특별한 날이 되면은 아내만을 위한 특별한 또 선물을 챙긴다고 합니다. 옥경이죠. 퇴근하면 생일날마다 제가 통장을 하나씩 줘요. 가격이 얼마가 있든 관계없이 예. 통장을 하나씩 저희 집사람한테 줘요. 네. 이제 통장은 주고 네네. 도장은 제가 갖고 있고.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장 주면 되니까. 도장 주고요? 네. 혹시 갖고 다니는데 이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후회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요? 네, 태진아 씨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딛고 네. 이제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정과 스케줄을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수들은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집을 너무 많이 비워서 우리 아내가 옥경이가 그렇게 좀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가장 그게 후회가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난 부부가 되겠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같이 있게 싶어진다라는 말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 진행도 멈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내를 떠올리며 부른 노래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태진아 씨는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 또 두 동료를 잃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겠지. 또 저 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만큼 참 호흡이 좋았던 선배인데 저한테는 친형제 같은 친형이나 다름없었고 와서 지금 계속 밑에서 송승헌하고 배용준하고 이정재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술만 먹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참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인데 자, 어떻게 보면 실과 바늘 같았던 평생의 라이벌 송대관 씨 또 그리고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했던 안성기 씨를 떠나보내야 했던 한 해였던 겁니다. 참 얼마나 슬프셨을지 짐작도 안 되는데 특히 그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태진아 씨한테 은인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아들이죠. 예. 가수 이루 씨가 데뷔를 한다라고 했더니 그동안 항상 영화만 찍어온 안성기 씨잖아요. 근데 이때 예. 그러면 내가 뮤직비디오 나가줘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원도, 10원도 받지 않고 이 이루 씨의 까만 안경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당시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장기간 음원 순위 1등을 하니까 태진아 씨보다 더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너무 축하한다. 다음에도 내가 뮤직비디오 출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정말로 촬영장에 박중훈 배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출연을 또 해줬다라고 그랬군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태진아 씨가 친형제 같은 이 안성기 씨 빈소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술만 먹고 왔다. 송대관 선배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주일 동안 내가 밥도 못 먹고 술만 마셨는데 그때 아들이 아빠도 건강 챙겨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더라. 아마 두 분 다 하늘에서 노래 부르고 연기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 자, 이렇게 친형제 같았던 고 안성기 씨의 못다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거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대중들에게 참 큰 그리움을 남긴 안성기 씨. 그의 아내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였던 안성기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늘 애쓰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또 명예 박사를 만들어준 제 아내 오소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안성기 씨가 그 생전에 둘도 없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꼽았던 사람이 바로 아내인데, 아내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면서 심경을 밝혔어요. 네, 입관식 날이었습니다. 이 오소영 씨가요, 이런 인사를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는데요. 그동안 정말 더없이 사랑했다.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두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도 부부로 다시 만나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추모미사가 열린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부로서 헤어짐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 아내분이 얘기를 했고요. 안성기 씨가 쓰러졌었던 날도 이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예. 아내분이 지난 12월 30일입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여느 날처럼 평온한 하루였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던 이 안성기 씨에게 이 오 씨가 간식거리를 주면서 이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 부부의 41년 동안의 이 부부 생활의 마지막 말이 됐던 그랬군요. 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로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신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흔히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안성기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를 예.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 세 개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 서로에게 순종.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서로에게 헌신, 세 번째가 서로를 배려. 이 키워드가 세 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오소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성기 씨를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다음에 안성기 씨는 내 삶에 있어 둘도 없는 동반자. 그래요, 예. 소중한 동반자.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 안성기 씨에게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5사람을 꼽아달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1번을 아내 오소영 씨를 꼽으면서 왜 그렇게 이유를 물으니까 아니 내 반려를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성기 씨가 그 안성기 배우에게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해주는 게 언행이 일치가 됐고 삶과 행동이 정말 다르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가정과 가정 밖이 동일했고 그다음에 이 부부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그런 원동력이 제공됐던 거는 안성기 씨와 함께 오소영 씨도 똑같은 부부의 삶을 그 궤적을 그린 데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자 이런 말을 건넨 부분이 가슴에 참 와닿았는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이게 첫 만남 때부터 난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첫 난관이라고 해서 예. 워낙에 유명 배우, 국민 배우니까 내가 이런 국민 배우와 사귀면 뭐 이런 부분이 난관이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왜요? 왜냐면 아내 오소영 씨가 안성기 씨를 처음 봤던 부분은 지인을 따라서 누군가의 그 병문안
천안을 갔는데 그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배창호 감독도 오고 네. 이제 안성기 배우도 왔는데 그때는 안성기 씨가 배우인지도 몰랐고 다만 인상이 참 선하고 입술이 예쁘다 이런 인상만 예.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남성분들도 30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이제 결혼 정년기였는데 예. 그 당시에 안성기 씨는 30살이 넘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총각이라는 게 난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난관을 돌파한 건 사실 안성기 씨의 의지였습니다. 오소영 씨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둘이 따로 한 번만 꼭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오소영 씨의 마음을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이라는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 그런 이제 기준으로는. 또 난관을 뚫고 어떻게 보면 연애를 시작하셨던 건데, 근데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일도 쉽지는 않으셨다고요? 네, 뭐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인 관계가 사실 견고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성기 씨가 배우다 보니까 네.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안성기 씨가 영화 촬영에서 미국으로 몇 달간 떨어져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소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큰 기간 동안 못 보고 사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는데, 이 로맨티스트인 안성기 씨는 그 오소영 씨를 달래주기 위해서 예. 미국에서 틈틈이 이제 러브레터를 보냈대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군요. 네, 그 한번 예. 읽어드리면 네 생각이 나서 미칠 지경이다. 며칠 전엔 잡지책을 예. 보다가 너랑 닮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진을 붙여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보낸 이 러브레터를 보면 네. 이게 오소영 씨가 먼저 카드를 썼나 봐요. 그런데 이 카드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오소영 씨가 예쁘다고 난리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이 담긴 이 러브레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안성기 씨의 장남인 안다빈 씨와 사실 제가 조금의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안다빈 씨는 사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며칠 전에도 사실 슬픔을 딛고 LA에서 새로운 전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다빈 씨는 사실은 작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품도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참 아버지랑 똑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눈에 봐도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회고될 정도인 안성기 씨는요,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내는 입관식에서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아들에게도 애틋한 편지를 남길 정도로 참 좋은 아빠였기 때문이겠죠.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최평론가, 그 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그게 사실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나름 또 철칙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가정생활을 합니다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안성기 씨는 몇 가지 철칙을 세워놨다고 해요. 그래요? 첫 번째가 예. 뭐냐면 집에 무조건 오래 머무른다. 두 번째가 이제 부부싸움 후에 먼저 사과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즐기지 않는 취미는 하지 않는다. 근데 안성기 씨가 보기와는 달리 잡기에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낚시도 좋아하고 네. 골프도 좋아하는데, 낚시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현장에 가긴 가는데 낚시 가방 안 들고 가요. 그리고 골프를 칠 때는 반드시 아내를 동반하죠. 그러면 취미를 같이 즐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네. 그걸 보면서 많이 반성하는데, 사실 가정에 오래 머무른다고 다 잘하는 가정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만 있으면은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게 더 불편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빨래, 뭐 청소 이런 것도 도와줄 뿐더러 소통을 했겠죠. 그러면서 항상 아내에게 역지사지를 강조했더라고요. 아내 부부싸움을 해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아내 편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답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명품 안성기가 완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매력과 가정적인 소탈함과 함께 갖춘 정말 그런 가정이 안성기 배우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떠나보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아직 그리워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꼽아봤는데요. 배우 만성기 씨와 영화 사자에서 만난 박서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누룽지를 보면 선배님이 생각이 난다. 누룽지를 참 좋아하셨다. 식당에 같이 가면 제가 누룽지 좀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갖다 드리곤 했다라고 하면서요. 이 사자라는 영화를 찍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안성기 씨가 선생님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선배님이라고 해야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겠냐라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라고 그리워했었고요. 또 배우 윤미라 씨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인 시절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안성기 씨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데 네.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촬영 현장에서 이 여배우의 옷이나 가방을 본인도 배우인데 내 장면 촬영하기도 바쁜데 그걸 꼭 들어주면서 대기도 함께 해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또 대중문화계의 소식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흘 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었죠.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 실마리를 가늠케 할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블랙박스가 공개된 거예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류장에 섰다가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저렇게 이 운전기사가 여러 차례 그 운전석 아래를 보면서 예. 굉장히 당황한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분주한 이 운전석과 달리 이제 그 승객들은 좀 편안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중앙분리대를 이제 들이받으니까 그제서 이제 다시 승객들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그럼에도 이제 가네요. 속도가 예. 줄어들지 않으니까 좌회전을 해서요. 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또 보행자를 들이받고 결국에는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이제 버스가 멈추는데요. 예. 이 정류장 출발부터 저렇게 이 건물을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50초 정도였다고 50초.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에 보면은 그 운전기사가 밑을 이렇게 네, 힐끗힐끗 아래쪽을 보는. 계속 보면서 좀 예. 뭔가 당황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는요, 사고가 난 그 직후부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운전석 밑을 거듭해서 쳐다보는 이 행위가 이걸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 페달 오조작 사건으로 나중에 판명이 되는데, 이번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아래를 쳐다봤거든요. 결국은 페달 오조작은 아니란 얘기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이 발밑을 확인한 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사가 더 이뤄져 봐야겠습니다만, 자 보면은요, 더욱이 이 버스가요, 최고 속도가 원래 한 시속 50km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더 뚫고 올라가서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차량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은요? 그런데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이 차량이 사고 당시에 예. 제한 속도가 50km로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시속 54에서 55km로 거의 25초 동안 달렸습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등에는 이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페달 오조작일지 아닐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고, 그럼 차량 결함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km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5km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네네.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GPS로 측정하는 속도와 차량 자체에 기록되는 속도 간의 오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변수가 있을 때는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5km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 결함이 있다라고는 이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지금 블랙박스가 이제 나왔고 또 운행 기록도 나왔지만 이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페달 오조작이나 결함이냐,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혹시 어떻게 좀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수의 감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예. 국가수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할 때는 차량에 있는 EDR 장치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 사고 기록 장치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사실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속 페달을 언제 밟았는지, 얼마나 밟았는지, 뭐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언제 밟았는지 이런 횟수 같은 것도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감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 결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페달 오조작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죠. 북한 김정은이요 신년 기강 잡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요 시범 게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시범 게임인가 싶지만 이게 북한 말로는요 본보기 처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지방 공장에서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고위 간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박주임에서 그 현장에서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 한 이 말들이 엄청 센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 이제 간부들의 문책임과 무능을 이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현장에서 내각부총리를 이제 해임을 한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판의 그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총리가 일을 되는 대로 해먹었다. 무능한 지도 일꾼이다.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 제발로 나가라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 고위 간부잖아요. 부총리라고 하면 이제 고위 간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 있을 때 제발로 나가라 이거를 김정은한테 들었으면은 사실 주변 간부들도 엄청나게 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대체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장관급 직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 조직으로는 부장급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기계공업이라는 부분이 군수공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을 이루는 이 핵심 부분인 만큼 막중한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보다 더 높은 직급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당 부부장 직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직급에도 불구하고 시범 게임 그러니까 뭘까 본보기로서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이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년부터 공개적으로 간부를 콕 집어서 몰아세우고 이걸 주민들한테 다 보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계를 1년 전쯤으로 되돌려 보면요, 작년 이맘때도 연초부터 당 간부들이 음주 접대 등 또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는 조율 건설에 관한 당의 노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썩어 빠진 물이 뭐 방자한 오합지졸이다라고까지 몰아세운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처형됐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바람이 부는 상황이라서 이건 공개 처형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시군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아마 그 감찰 단원들이 민가를 다니면서 저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약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 인민을 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노발대발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온천군에서는 지방 간부 한 40명이 지방경제발전 회의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을 하면서 여성 봉사원들, 이른바 적개건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이 더 오르니까 이제 문란한 행위까지 이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로를 하면서 썩어빠진 행위, 특대형 사건으로 이거를 규정하고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했는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게 이른바 시범 게임 같은 걸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성남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시 공개 처형 가능성까지 이제 보도가 됐었던 건데, 이렇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본보기 처벌인 시범 게임이라는 거에 걸리면은요, 저지른 죄의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안 좋게 집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시범게임에 당하는 대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특정 기관 간부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의 목표는 최소한 남한은 시범겸에 걸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벌까지 집단주의가 적용되니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연초부터 간부들 대상으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김정은 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고 예. 공식적인 수치보다도 훨씬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기가 들지 않아서 공장의 한 절반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또 이 입원이 돼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 약 공급이 안 돼서 약을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에 민심이 이탈이 심하니까 중간 간부들 그리고 집단들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본보기식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본인을 향한 어떤 그런 불만을 좀 다스리기 위한 정치용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또 북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요. 미국 LA에 굉장히 낯선 비행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바로 어떤 비행기냐? 이 비행기요. 이 비행기인데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미국 소셜미디어가요. 그야말로 그냥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뭔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의 별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비행기 별명이요. 심판의 날 비행기, 종말의 날 비행기, 최후의 날 비행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 네, 별명부터 굉장히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비행기가 알고 보니까요. 미 공군의 핵심 중에 핵심인 비행기인데 공중지휘 통제기 E-4B 나이트 워치라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저 비행기를 어디선가 네. 볼 수 있거나 굉장히 자주 보기 어려운 극히 목격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히 목격하기 어려운 종말의 날 비행기다. 아니 이름부터 사실 너무 오싹해요. 근데 그럼 이 비행기가 대체 어떤 비행기인데요? 예, 미국 본토가 이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예. 이제 유사시 공중에서 핵 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나이트 워치입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을 견디는 이제 핵 전쟁 시에도 예. 이제 결국에는 전군에 대한 이제 군사적 이런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작전 지휘 통제 체계를 수행하게 되는 이제 국가 공중 작전 센터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하늘의 펜타곤이라고 하는 또 별명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라는 별칭도 얻게 된 데에도 네. 뭐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평양의 연안의 최대 민간 허브 공항에 예. 이 전략 자산이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어떤 전쟁 임박 신호라고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나돌기도 했는데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뭐 이를 부인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이제 남북 캘리포니아 방문 일정과 관련된 네. 사전 계획된 이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없고 이게 날아다니는 미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그냥 날아다니고 핵 전쟁을 견딘다는 그 비행기다 보니까 이게 왜 갑자기 뜬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내부 설계는 혹시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많이 타는 747 전보 여객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예, 그런데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동치에 보면 뭐가 볼록한 게 튀어나와 있죠. 네. 그게 바로 저 안에 위성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 앞부분에 보면 아까 잠깐 네. 이 공중급유,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급유기가 이 E-4B에다가 공중급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급유만 받으면은 상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네. 또 특수한 저기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수중 교신용 LE VLF 안테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있어서 사실은 짧은 주파수 대역에 통신이 안 됩니다. 파장이 긴 주파수 대역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E-4B에는
케이블 형식으로 된 이 안테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펼치면 수킬로미터에 달한다고도 하는데 이거 외에도 핵 폭발이 된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EMP에 견딜 수 있는 차폐 장치도 이 기체 안에 다 내장이 돼 있는 걸로. EMP가 좀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뻥 터졌을 때 전자기파가 확 터지죠. 그러면서 사실 많은 전자장비들이 마비가 되는데 작동 불능이 되는데 그거를 차폐할 수 있는 차폐 장치를 기체 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니까 이게 이제 핵전쟁이 만약에 발발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다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외부를 살펴봤다면 내부도 슬슬 궁금해집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비행기의 내부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내부에는요 일반 그냥 뭐 여객기 좌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여기가 저렇게 사무 공간처럼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요 저렇게 뭐 자리도 있고요, 저런 데서 이제 지휘를 하고 또 뒤에 넘어가면은 뭐 부대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가 뭐 일종의 오피스 공간처럼 컴퓨터, 뭐 복사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이제 747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명까지도 탈 수가 있는데 한 110여 명 정도 탑승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747 여객기하고는 좀 좌석 배치라든가 공간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통신이라든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돼 있고 또 휴식도 해야 되잖아요. 장시간 하늘에 떠 있으니까 교대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영상만 봤을 때는 아니 저 무슨 공중의 PC방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기 들어가 있는 장치 하나하나가 이 미군을 지휘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장비들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 국방부는 이거 뜬 게 아니 뭐 그냥 예정된 계획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별칭이 공중지휘소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가 됐을 때 만약에 지상에 있는 지휘소가 다 파괴됐을 때는 지금 저 E4B가 그야말로 전 세계 혹은 미 본토의 모든 미군을 통제를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물론 저기서 버튼 눌러서 발사되는 건 아니지만 발사 통제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비행기로 알려져 있죠. 상당히 두려운. 그러니까 이름 별칭부터 종말의 날 비행기인 이게 갑자기 뜨니까 이게 혹시나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도 그럴 게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레드라인이 아슬아슬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촌 지금 곳곳이 레드라인인데 여기가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저희 뒤로 나오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이 양안 갈등 얘기인데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내년이 콕 지목되더라고요. 네,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근에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국이 대만 침공을 대비를 하고 있고 잠재적인 대만 침공이 가능한 시점 3개의 연도를 내놨습니다. 2027년, 2035년, 2049년으로 내놨는데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2027년 같은 경우엔 중국 인민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죠. 그렇군요. 딱 100. 딱 100이에요. 그리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저 2027년까지 군대 기계화, 정보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 놓으라고 딱 얘기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또 2035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대만이 이미 중국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49년 같은 경우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라고 시 주석이 2022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2049년까지는 뭔가 큰일이 나긴 나겠구나. 네.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은 당장 내년이고 2035년은 뭐 고속철도 연결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이 정세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다. 내 임기 중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뭐 일종의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개입을 안 할 이제 분위기인가요? 트럼프가 예. 워낙 이런 좀 수사,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수사로서 레토릭을 워낙 잘 구사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본인의 어떤 진위,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들이 또 좀 의문점으로 남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인데 과연 양안 문제 발발 시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게 관건인데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예. 오버매치 브리프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혔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했을 때 예.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고서까지 있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가상의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워게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네. 근데 이 워게임을 통해서 예.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마저도 중국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은 600기가 넘는 이제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를 이제 전력 증강에 나서게 되면서 네. 이제 가공할 속도의 이런 발사 속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러한 최신 전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에 대한 요격이 쉽지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양안 문제도 양안 문제지만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시선이 꽂힌 곳은 새로운 화약고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름 아닌 얼음의 땅 그린란드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요 이거 관련돼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요 2년 전에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트럼프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왼쪽에 Your 카트, 그러니까 자기 온라인 카트라는 겁니다. 거기에 캐나다 담아놨고요, 그린란드 담아놨고요, 파나마까지 저렇게 파나마 운하까지 자기 그냥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런 모습을 올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합성 사진이지만 이게 사실 이 사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정말로 그린란드 손에 넣고 싶어 할까? 뭐 일종의 해프닝 아닐까? 이 정도일 줄 알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Noget af det, der bliver sagt fra amerikansk side, og vi vil selvfølgelig ikke affinde os med en situation, hvor man truer os og Grønland på den her måde.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야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돈으로 매입하는 뭐 그 수준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덴마크가 그린란드로 자꾸 병력을 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군병력이 있긴 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럽의 기류도 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 유럽이 미국에 밀릴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덴마크가 병력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뭐 많은 병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가지 좀 아이러니했던 건 독일이 병력을 보냈다가 또 다시 뺐어요. 다시 뺐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다시 들고 나왔죠. 그린란드 관련돼서 이제 유럽이 병력을 보내니까 보내는 나라에다 관세를 더 물릴 수도 있다 하니까 갑자기 독일은 갔던 병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유럽의 그런 단합된 의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는 어찌됐든 지금 추가로 한 1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더 보낸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력 보냈다가 관세 때문에 추정되는 거지만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게 굉장히 꼬이고 꼬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까 잠깐 그 장바구니에 있었던 물론 풍자 그림이지만 거기 캐나다가 지금 캐나다도 그린란드에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죠. 예. 그래서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이 있고 그다음 유럽 공동체는 전체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캐나다 총리가 지금 그린란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캐나다 공군은 이미 그린란드에서 계획됐던 이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훈련에 지금 현재 참여 중인데요. 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카니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린란드의 미래가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이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본인은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데서 보면 캐나다 총리의 의사가 결국은 캐나다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지금 그런 부분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런 파병 규모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추측이 남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자칫하다가 이제 미군 대 나토군의 대립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나토군이 균열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나토의 어떤 공조와 연대 여기에 이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나토의 균열 조짐은 이제 지금의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붕괴까지도 네.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금 펼쳐 보이겠다고 하면서 예. 실제로 이제 10% 관세에서 무려 25% 관세까지 추가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또 이제 뭐 파병을 보내고 맞불 작전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린란드가 정말 수렁에 빠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느냐? 또 화약고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이번에 중동으로 가보죠. 뒤에 이제 이란입니다. 반정부 시위 얘기인데 자, 사망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란의 하메네이가요 트럼프를 향해서 범죄자다 이러면서 직격탄을 또 날렸는데 저희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시작해보죠.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هم به خاطر تلفات هم به خاطر خسارات هم به خاطر تهمتی که به ملت ایران زد. 하메네이가 저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반박했어요. 트럼프 이런 거 참는 사람 아닌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37년 동안 신정 체제에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하메네이한테 병든 인간이다. 이런 막말을 했고요. 네. 또 이란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곧바로 서로 이렇게 말폭탄을 주고 받았던 건데 이 정도면은 일각에서는 뭐 금방 이 이란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지금 보면은 말폭탄 주고받는 분위기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이란에서 그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많이 예상들 했었죠. 그럼 곧바로 미국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작전에 한 가지 틀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빌드업을 굉장히 잘 해놔요. 그런 다음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순간적으로 공격하고 재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이 이란 주변 국가들이 좌불안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 의하면은 외신들에 따르면은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UAE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금 미국을 지금 달래고 있다.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게 잘못하면 이란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 이란이 또 주변 국가들 상대로 주변에 보면은 미군의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지들 상대로 공격했을 때는 중동이 그야말로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GBOC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모습인데 그때도 잘 보시면 공습을 할 듯 말 듯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당시 그때 그 자료 화면 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지금 안 그래도 외신들을 좀 종합해 보면 병력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란 주변으로 뭐 전투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보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미 국방부가 그 항모 전단을
중동 쪽으로 전진 배치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란의 군사 옵션을 쓰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뭐 일각에서는 시위대 처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전력이 그만큼 아직 충분하게 배치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준비를 착실하게 한 상태에서 타이밍을 보고 치고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든 또 다시 여기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이트워치가 뜬 걸 계기로 3차 대전이 이제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위험 신호는 또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현실화된 핵 위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와 미국이 핵 전력 두고 지금 기싸움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두 명의 스트롱맨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관련돼서 서로 약간 좀 설왕설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은 먼저 푸틴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푸틴이요. 포세이돈이라는 핵 탑재가 가능한 첨단 수준 드론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트럼프가 아니 러시아도 핵실험하고 중국도 핵실험하는데 우리 미국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핵실험하자. 우리도 하겠다. 네,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일 뒤에 ICBM 미니트맨 3라는 요거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또 푸틴이 바로 각 부처에 핵실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핵실험이 끝난 게 33년 전이거든요. 1992년인데 다시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 위협이 다시 현실화되는 건가? 네,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니까 미국이 뭐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면서 맞불러 놓고 계속해서 이제 핵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미군 그 한번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요. 지난달 한 4일까지 4번에 거쳐서 ICBM 현대화 이런 제목으로요.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Enter the LG M35A Sentinel. This isn't just an upgrade. It's a game changer.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미니트맨 3 얘기는 했지만 차기 ICBM이라면서 센티넬 이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금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미니트맨 3라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그럼 이거 못 쓸 무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성능 개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전 세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운데서 정확도라던가 명중률에 있어서는 사실 세계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왜 그럼 다음 세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할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성능 개량해가지고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ICBM을 쫓아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성능 개량하는데 지금 더 쓰면 이거는 비용 대 효과적으로 봤을 때 낭비다. 해서 아예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향후에 나올 이 센티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거의 똑같은데 더 작아지고 명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떻게 보면 스텔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 갖추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기존의 이제 미니트맨 3는 뭐 여러 가지 운용 시설들이 좀 오래됐어요. 심지어 이제 미국 방송에 나온 것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있지만 아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 네네. 그거를 사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 미니트맨을 네, 미니트맨을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됐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센티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다 바꾸겠다.
라는 것이 미국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을 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거죠.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서로 뭐 경쟁이에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그 이유가 이런 무기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런 경쟁을 관리하는 그런 법칙, 룰 자체가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예. 이제 뭐 미니트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핵 투발 수단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핵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뭐 가령 수류탄의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뉴스타트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음 달 2월 5일이면 예. 이게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당초 종료 예정이었다가 21년 2월에 5년간 더 연장하기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 등이 합의를 봤는데, 근데 이제 다음 달 2월 5일 날 종료 예정인 이 뉴스타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핵 무기를 그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런 핵 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안전 장치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된 뭐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 등 전 세계 이런 초강대국들이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좀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3차 대전설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게 이런 핵무기 경쟁까지 짚어봤지만 그 위험 신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미국 내부에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트럼프의 레임덕일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 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이후부터 이 시점 이후부터 크고 작은 시위들이 미국 내부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트럼프를 보는 미국 내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네. 현재 시각 1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입니다. 최루탄이 요란하게 터지고 있고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소형 폭발물이 이제 불을 뿜고 있기도 합니다. 시위대는 불꽃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난 7일이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무고한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을 쏴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공분을 산 이 시민들이 모두 다 거리로 나와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저렇게 실랑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상황을 보고 주정부 동의 없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내란법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금 뭐 미국 내 상황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크고 작은 시위들도 시위지만 그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기반이 있잖아요. 마가 세력. 근데 이 마가 세력도 점점 균열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죠. 마가 세력의 기본 중심 축은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면 이 마가 세력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지난해 6월에 트럼프가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뒤에 마가층 내부에서 이것은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 라면서 일단 분열음이 한번 나왔고요. 그 뒤로 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기록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실망한 마가 측 진영의 이 지지층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심 지지층이 지금 분열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 레임덕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임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귀추가 주목되냐면 11월 그 중간 선거가 또 코앞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동부가 뭐 거의 트럼프의 반대 진영이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좀 이제 의제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위해서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보자면 모든 옵션을 다 염두에 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어떤 직전 상황까지도 그러한 유사시의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 제도를 보면 4년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4년 중임으로 이제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5월 11월 달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는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그 다음 이후에 어떤 그 세력 구도 하에서의
그런 권력 이양에 있어 네. 본인의 어떤 후계 구도를 그런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반대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김대영 평론가. 예. 나이트워치가 뜨면서 예. 갑자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3차 대전 발발의 신호 아니냐, 트럼프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신호를 좀 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종말의 날 비행기가 뜬 것과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이요. 최근에 국제 정세를 좀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마두로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전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린란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불편한 사이가 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거라면 그렇게 전격적인 군사작전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러우 전쟁도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계속 얘기는 했지만 아직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야말로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전쟁들이 계속 되다 보면 어쩌면 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이 심판의 날 비행기에 더더욱 주목을 했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세 분과 짧게. 예, 그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7년간 국방장관 역임했던 이제 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 다가올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를 또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심판의 날 비행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